네 엄마 계단에서 혼자 울은 거 아니야. 내가 확 밀어버렸지. 월드컵 중계 소리로 시끄러운 호프집 구석자리. 취기에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단순 실족세인 줄만 알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친정엄마의 죽음.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용담을 털어놓듯 자랑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짐승만도 못한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추악한 진실의 민낯은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1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12살이나 많은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다정해 보였는지 저는 면접을 보러 갔다가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 웃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가난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시댁이 한 푼 보태주지 않아도 우리 둘이 손잡고 가면 된다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띠동갑이나 차이 나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러느냐며 말리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기어이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카페를 제게 맡겨두고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온다더니 며칠 지나자 아예 가게에 콧배기도 비추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다 못해 저는 앞치마끈을 묶으며 답답한 마음에 물었어요. 여보, 오늘도 또 나가는 거야? 아침 장사는 누가 하라고?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좀 해. 친구들이 부르는데 어떡하냐?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야. 가게는 너 같은 여자가 지키는 거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어요. 저는 새벽같이 나와 원두를 갈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의 마감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한밤중에 들어와 소파에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어느 날 덜컥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했는지 카운터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하는 날이 많았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보증금을 빼서 밀린 월세와 빚을 갚고 나니 저희 손에 남은 돈은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낡은 빌라 단칸방에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으니 저는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을 무슨 수로 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밤마다 천장만 올려다봤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다 되어 가던 어느 저녁, 친정엄마가 단칸방을 찾아오셨어요. 부른 배를 안고 좁은 방에 웅크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는 눈가가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안아, 이러다 너 몸 다 상해. 엄마 집으로 들어와. 방도 넉넉하고 따뜻하잖니.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자. 저는 다 큰 딸이 친정에 얹혀 산다는 게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그래?
사회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 게 어딨어. 너 혼자 이 고생을 시키느니 내가 불편한 게 100번 낫지. 엄마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와. 결국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엄마의 넓은 아파트로 들어갔고, 처음 몇 주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산모인 저를 위해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그런데 합가한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저녁, 엄마가 갑자기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이게 다 뭐야?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옷가지를 차곡차곡 계셨습니다. 엄마가 사유랑 한 집에 있으니까 영 불편해서 그래. 작은 전셋방 하나 봐뒀어. 거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할게.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주 볼 생각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못 이기는 척 다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정 그러시다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들렸는지 바보 같은 저는 그저 남편이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짐을 싸들고 쫓겨나듯 그 집을 나서던 진짜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씩 집을 비울 때마다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엄마에게 들릴 듯 말 듯 모욕을 주고 눈칫밥을 먹였다는 걸요. 딸의 가정이 깨질까봐 그 모든 서름을 혼자 삼키고 떠난 엄마의 마음을 그때의 저는 손톱만큼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사위 눈치가 보여 나가시나 보다 그렇게 멍청하게 넘겨버렸어요. 엄마가 그 집을 떠나기 무섭게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짐을 잔뜩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양손 가득 들고 온 보따리만 봐도 아주 눌러앉을 작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누우며 저를 흘겨봤어요. 아가,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 당분간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마. 이해하지? 옆에서 시누이가 냉장고를 뒤져 과일을 꺼내 먹으며 거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반찬 좀 제대로 신경 써. 나이 드신 분들은 짠 거 드시면 안 돼. 알지? 저는 갓 100일 지난 딸을 등에 업은 채로 그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았고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텔레비전 앞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다 되도록 두 사람은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셋방에 혼자 계시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 병원에 가봤더니 녹내장이라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수술하고 한동안은 혼자 거동하기도 힘들 거라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눈이 안 좋아져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혼자 못 지내시니까 제가 당분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 주세요. 명의자인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하게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시애미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지만 친정 엄마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엄마의 명이니
친정엄마가 먼저라고 또박또박 말했죠.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명의자라는 말 앞에서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셔오기로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비상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시던 엄마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제 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경찰은 계단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실족사라며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어요. 저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4살배기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제 집에 눌러앉아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적적했는지 자꾸 맥주 한잔 하러 가자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집 앞 호프집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생맥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잔을 비울수록 눈빛이 개슴츠레 풀리더니 갑자기 실실 웃으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아나, 너 그거 아니? 네 엄마 말이야. 그거 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얼른 식탁 밑으로 숨기며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술을 기운에 젖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 엄마 명의 집이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나는 그 낡아 빠진 시골집으로는 못 돌아가. 그래서 내가 계단에서 확 밀어버렸지.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강다니는 여자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앞이 새하얘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날 어떻게 엄마를 불러냈고 어떻게 밀었는지 하나하나 신이 나서 늘어놓았어요. 피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 앞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악마에게 반드시 제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끔찍한 자백을 듣고 난 뒤 저는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식탁 밑으로 감춘 채 서둘러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더 듣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오는 그 짧은 길이 제게는 십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도 시임이 챙기는 건 너밖에 없다. 그렇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매달리며 실실 웃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이를 악물었어요. 방금 제 엄마를 죽였다고 떠벌린 입으로 저런 말을 짓거리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끝까지 표정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많이 취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방문을 살그머니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그 끔찍한 자백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저 여자 죗값 치르게 할게. 날 박는 대로 경찰서로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부옇게 밝아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스마트폰을 챙겼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무언가 낌새를 챈 얼굴이었죠. 이 새벽에 어딜 가려고? 가방은 또 왜 챙겨?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바람은 무슨? 핸드폰 내놔. 어젯밤에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저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을 비틀었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더 숨겨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그동안 삼켜온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 죽였다고. 어젯밤에 그 입으로 다 자백했어. 내가 다 녹음했다고. 저는 남편이 충격받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놀란 표정을 지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장모 죽은 게 그냥 사고로 묻혀야 이 아파트가 우리 거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처음부터 다 알면서. 알았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죽은 사람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일이야. 남편 역시 처음부터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를 차지하겠다는 그 더러운 욕심 하나로 친엄마의 살인을 철저히 입 다물고 묵인했던 끔찍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정체가 그제야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이 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 그거 이리 내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스마트폰을 거실 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지더니 발 뒤꿈치로 짓밟아 기어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가 제 눈앞에서 그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저는 부서진 조각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 못된 것이 시어미를 경찰에 팔아넘기려고 했어?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시누이도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이 여자 가만두면 안 돼. 어디 도망 못 가게 해야 돼.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저를 제압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으로 가더니 벽에 붙은 전화선을 죄다 뽑아버렸어요. 그러고는 현관으로 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렇게 알아. 순식간에 바깥 세상과 연락할 길이 모조리 끊겨버렸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울고 있는 딸을 끌어안고 안방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무언가로 문을 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세 사람이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꿀 좋다. 어디 거기서 평생 썩어봐라. 옳게 밥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굶겨 죽이진 않을게. 그 비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저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딸의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엄마의 억울함은 영영 땅에 묻히고 마니까요. 날이 어두워지고 식구들이 잠든 기척이 느껴질 무렵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졌던 스마트폰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떠밀려 들어오면서 몇 조각을 손에 쥐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작은 부품들을 손바닥에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로 끝일 리가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갈 거야. 그래서 저 살인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말 거야. 저는 부서진 조각들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잠든 딸의 곁에 누워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갈 방법을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감금된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안방에 가둬두고 하루에 한두 번 밤만 문틈으로 들이밀었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잠든 척, 포기한 척, 죽은 듯이 지내며 식구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남편은 주로 언제 잠을 자는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두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장을 보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안방 건너방에서 코를 골며 낮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살그머니 방문을 밀었어요. 다행히 식구들이 방심했는지 문을 막아두었던 의자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거실 끝 창고방으로 숨어들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방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구석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쓰던 낡은 노트북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꺼내 들었는데 전원 케이블 끝이 싹둑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방 안에 굴러다니던 전선 토막들을 끌어모았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끊어진 선을 꼬아 입고 콘센트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켜줘줘.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환호를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다행히 이 집 어딘가에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게나마 잡혔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2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던 친아빠였습니다. 아빠가 변호사라는 것, 그리고 아빠의 이메일 주소를 저는 신기하게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명함을 쥐어주며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던 그 주소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써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를 살해했다는 것, 남편이 그걸 묵인했다는 것, 지금 딸과 함께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눈물로 적었습니다. 아빠, 미워했던 거 다 잘못했어. 제발 이 메일 좀 봐줘. 나랑 손녀 좀 살려줘. 제가 막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창고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낮잠에서 깬 남편이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노트북 뭐야? 저는 간발의 차이로 노트북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메일은 이미 전송된 뒤였지만 화면을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좀 보려고. 거짓말하지 마. 이 집에 인터넷 되는 게 있었나?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멱살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편의 손찌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뺨이 얼얼하고 입술이 터졌지만 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어요. 어린 딸이 그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수작을 부려? 어디 한번 더 도망쳐봐. 남편은 노트북을 빼앗아 들더니 베란다로 가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남편은 저를 다시 안방으로 거칠게 밀어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부서진 노트북 대신 이미 날아간 메일 한 통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빠가 그 메일을 봐주기만을 기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빠, 제발 봤어야 돼. 제발.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이 환해질 무렵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도어락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잠시 후 도어락이 강제로 뜯기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친아빠였어요. 아빠, 아빠 맞아? 아빠가 안방문을 열어젖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저와 겁에 질린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지안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길길이 날뛰며 항의했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쏘아봤어요. 가택연금에 폭행, 거기다 살인까지. 당신들 지금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요. 입 조심하시오. 법을 손바닥처럼 아는 아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시댁 식구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보호 아래 딸의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빠는 우리 모녀를 안전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그제야 저는 살았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수건에 싸두었던 부서진 스마트폰 조각들도 꺼내 아빠 손에 건넸어요. 아빠, 이 안에 시어머니 자백이 다 녹음돼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다 부숴버렸어. 이거 어떻게 안 될까? 걱정 마.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부서진 것도 되살릴 수 있다. 아빠가 아는 전문가한테 맡겨보마. 아빠는 곧장 사설 복구 전문가에게 스마트폰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부품 가장 중요한 칩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안에 든 자료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영영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다시 무너지려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시어머니가 자백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때 아빠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녹음이 사라졌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아빠가 그 옛날 네 엄마 사고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거야. 분명히 저들이 놓친 게 있을 거다. 베테랑 변호사인 아빠는
그날부터 엄마의 사고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전부 합법적으로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단순 실족사로 덮였던 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저는 아빠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꺼져가던 가슴속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의 재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는 호텔방을 임시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엄마의 사고 기록 수천 장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밤낮 없이 돋보기를 들고 그 방대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며칠을 매달리던 어느 새벽, 아빠가 갑자기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지안아, 이리 와봐라. 이거, 이게 왜 여기 묻혀 있었지?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빠가 가리킨 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수첩 사본이었어요. 그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7살 아이 진술.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말함. 신빙성 낮음으로 판단.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빠, 그럼 그날 누가 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밀리는 걸. 그래, 그날 너희 윗집에 살던 7살짜리 아이가 비상계단 틈으로 똑똑히 봤던 거야. 그런데 이 경찰이 어린애 말이라고 헛소리 취급하면서 조서 한 장 제대로 안 남기고 덮어버린 거다. 저는 분노로 목이 메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만 제대로 들었어도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아빠는 곧장 그 아이의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베테랑 변호사의 정보력으로 어렵지 않게 행방을 알아냈는데 아이의 가족은 사고 직후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그 어린아이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으로 틱장애와 심한 트라우마를 앓게 됐고 부모가 치료를 위해 멀리 떠난 거였습니다. 아빠와 저는 곧장 그 아이의 새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경계 가득한 얼굴의 아이 엄마가 문을 빠끔히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날 우리 엄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되게 아이가 그걸 봤대요. 안 돼요. 우리 애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좀 나아졌는데 또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라고요? 절대 안 돼요. 아이 엄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이의 집 앞을 찾아가 문전 박대를 당하면서도 진심을 다해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빠는 우산도 없이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아이의 집 우편한 옆에 떨어진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그리다 흘린 크레파스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계단에 선 한 할머니가 입은 옷에 독특한 무늬가 뚜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 무늬 네 시어머니가 그날 입었던 옷 기억나니? 맞아. 그 꽃무늬 조끼.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옷이야.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그렸지?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빠는 이 그림을 근거로 이번엔 아동심리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의 부모를 다시 찾아갔어요. 전문가는 부모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묻어든 기억을 억지로 외면하는 것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한번 마주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이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아빠 역시 진심을 다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2번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가 힘들어하면 즉시 멈추겠습니다.
부디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 사람의 한을 풀게 도와주세요. 오랜 망설임 끝에 아이의 부모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전문가가 마련한 아늑한 상담실에서 아이와의 면담이 진행됐어요. 푹신한 소파와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서 전문가는 아이가 편해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계단에서 본 거 선생님한테 천천히 말해줄 수 있을까? 무서우면 언제든 멈춰도 괜찮아.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꽃무늬 옷 입은 할머니가요. 다른 할머니를 손으로 확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고요. 저 진짜 봤어요. 저는 상담실 밖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의 인상착의부터 엄마가 굴러 떨어지던 순간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어른들이 헛소리라며 무시했던 그 기억이 사실은 누구보다 또렷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이 모든 면담 과정을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빠짐없이 녹화했어요. 전문가의 입회 아래 진행된 정식 절차였기에 그 영상은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증거였습니다. 아빠는 그 영상과 전문가의 소견서를 챙겨들고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단순 실족사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이의 또렷한 증언과 전문가의 소견이 합쳐진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그토록 굳건하던 악인들의 철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시어머니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경찰을 따라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안방 소파에 떡하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증거로? 저는 서늘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토록 떳떳하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시어머니의 양손목을 채우는 그 순간을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수갑을 찬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 천하의 못된 것. 시애미를 경찰에 팔아넘겨? 네가 사람이냐?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엄마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러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 똑똑히 봐. 당신이 계단에서 밀어 죽인 우리 엄마. 이제 그 죄값 평생 치르면서 살아. 시어머니는 제 눈빛에 잠시 움찔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그 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자 옆에서 상황 파악도 못하던 시누이가 저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당장 우리 엄마 풀어내.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둬. 그때 아빠가 서류 한 장을 시누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퇴거 명령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동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눌러앉아 산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손해배상 청구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 똑똑히 보시오. 1년 넘게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한 대가요. 못 내겠으면 법대로 갈 거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신우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큰 돈을 감당할 리 없었죠. 저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신우이를 맨몸으로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 잘 가. 다신 보지 말자고. 저는 그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을 되돌려주듯 차갑게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짜릿한 통쾌함이 번졌습니다. 이제 제 복수의 첫걸음이었어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은 시댁 식구들의 흔적을 모조리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 시누이가 쓰던 화장품,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가지까지 전부 큰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들을 내다버리고 나니 텅 빈 집에 비로소 맑은 공기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마침내 저와 제 딸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어디론가 도망쳤던 남편은 며칠 뒤 변호사를 데리고 뻔뻔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러지 말고 좋게 합의하자. 어차피 부부였잖아. 내가 잘못한 거 빌게. 저는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어요. 하지만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아빠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갔소.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그 즉시 경찰을 부를 거요. 아빠가 미리 법원에 신청해둔 접근금지 명령 앞에서 남편은 더 다가오지도 못하고 분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부 새로 바꾸고 사설 보안 업체까지 불러 집안 곳곳에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와 제 딸의 평화를 함부로 깨뜨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딸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딸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빠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웃는 거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지안아, 오늘은 아빠가 저녁 차려주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지.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밥 먹네. 우리 세 사람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평범하고 다정한 저녁을 함께 나누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이 먹는 밥이 어찌나 꿀맛이던지요. 며칠 뒤 저는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낙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는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드디어 잡혀갔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 이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엄마 미안해.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곁에선 아빠도 엄마의 영정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내가 곁에 있었어야 됐는데. 당신도 우리 지안이도 못 지켜준 못난 사람이오. 이제부터라도 내가 우리 딸이랑 소녀 목숨 걸고 지키겠어. 그 무렵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어린아이에 묻혀있던 증언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가 이어졌어요. 세상의 거센 손가락질과 법의 무거운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시어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집을 되찾았고 딸은 다시 웃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놓은 채 잠든 제 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구속을 가까스로 피한 채 어딘가에 숨어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날아왔는데 여러분이 이혼과 함께 딸의 양육권을 넘기라는 소송장이었어요. 아빠,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대. 어디 보자. 이놈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빠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심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렸다는 가짜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의 거짓 진술서가 산더미처럼 첨부돼 있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니, 내가 우리 딸을 방치했다니,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더 충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직접 썼다는 자필 유언장을 들이민 겁니다. 아빠가 그 유언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의 필체와 어찌나 똑같던지요. 며칠 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말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아내가 충격받을까 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생전에 이 집을 사위인 저에게 물려주려고 하셨어요. 여기 유언장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소유권을 전부 제 앞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 사람한테 집을 물려줄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이건 가짜야. 분명히 위조한 거라고. 엄마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가짜 유언장과 제가 정신병자라는 모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법원은 진위를 가리기 전까지 일단 아파트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고, 동시에 아이의 임시 양육권 문제를 남편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보다는 아빠가 낫다는 저들이 꾸민 거짓 그림에 법원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송의 압박에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를 임시로 남편에게 보내라는 법원의 사전 처분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애 못 데려가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딸이에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협조해 주십시오. 집행관들 뒤로 남편이 비열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딸아이는 제품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어요. 엄마, 엄마 가기 싫어. 엄마랑 있을래. 안 돼. 우리 애 데려가지 마요.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저는 끝내 딸의 작은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안겨 울며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를 볼모로 잡은 남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잘 들어. 그 유언장 효력 인정하고 우리 엄마 형사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너 평생 딸 얼굴 다시 못 봐.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알지?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차라리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고 아이만 돌려받을까.
그런 약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지려는 순간 아빠가 제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정신 차려, 지안아. 여기서 네가 무너지면 저 악마들 계획대로 되는 거다. 저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야. 네가 겁먹고 포기하는 거. 슬퍼할 시간에 화를 내. 그 분노로 저놈들을 끝장내야지.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흐트러졌던 정신을 다시 붙잡았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엄마의 죽음도 제 딸도 전부 저들에게 빼앗기는 거였어요. 아빠 말이 맞아. 내가 정신 차릴게. 저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와 아빠는 그날부터 남편이 내민 유언장의 허점을 찾기 위해 매달렸어요. 아빠는 엄마가 살아생전 은행이며 관공서에 남긴 옛 필적 기록들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파고들던 끝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편이 다시 카페를 차리겠다며 제 시어머니의 집까지 담보로 잡아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그 카페가 처참하게 망해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그 빚 때문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결국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멀쩡한 제 친정엄마의 아파트를 노린 거였습니다. 이거 봐라, 지안아. 이놈이 빚을 갚으려고 네 엄마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유언장까지 위조한 거고. 결국 돈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가 그 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아빠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작성 날짜와 거기에 서명된 잉크의 상태가 도무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야 만들어진 잉크로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잉크로 적힌 유언장, 그 한 가지가 저들의 거짓말을 통째로 무너뜨릴 칼날이 되어줄 참이었어요. 양육권과 재산분할 소송의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남편은 이미 이긴 사람처럼 거만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주연아,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지 그랬어. 정신병자 엄마한테 누가 애를 맡기겠냐?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밤새 준비한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끝까지 가봐. 누가 웃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과 제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가짜 병력을 근거로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인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지를 한참 떠들어댔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제 차례가 온다는 걸 알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윽고 우리 측 변호인인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빠는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쪽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언장부터 보시죠. 아빠는 사설감정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아온 정밀 필적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유언장의 글씨는 고인의 필체를 억지로 흉내낸 가짜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여기 서명에 쓰인 볼펜 잉크입니다. 이 잉크는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보다 한참 뒤에야 생산된 제품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펜으로 서명을 하겠습니까?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거만하던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아빠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카페를 차렸다가 망해버린 사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제 엄마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넘기려 부동산 업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이었어요. 보십시오. 피고가 부동산 업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장모 명의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야 하니 알아봐 달라는 내용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이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 까발려. 저 사람들의 추한 욕심을 전부 드러내. 남편이 당황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는 사이 아빠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갇혀있는 구치소의 접견 기록과 그 안에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었어요. 아빠가 신호를 보내자 법정안 대형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끝까지 엄마가 밀었다고 뒤집어 쓰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그 집 빼앗아서 팔아 넘기면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다 해결돼. 양육권 소송용 진단서는 내가 의사한테 손 써서 조작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잘해라.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살인을 도운 것도 모자라 서류를 위조하고 재판까지 속이려 한 남편의 모든 범죄가 그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술렁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남편 측 변호사조차 질려버린 얼굴로 변론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게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주연아, 내가 미쳤었어.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벌레만도 못해 보였어요. 저는 구두발로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던 사람이 누군데? 내 딸을 빼앗아 협박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용서? 그런 건 없어. 판사는 남편이 제출한 모든 위조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이혼과 양육권을 전부 인정해 딸의 양육권 100%가 제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빼앗겼던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이미 재판 전날 남편의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둔 상태였어요. 판결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형사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서는 순간 형사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살인방조와 사문서 위조, 소송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지안아. 남편이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부르며 몸부림쳤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간의 끔찍했던 지옥이 마침내 완전히 부서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빠가 저를 가만히 품에 안아주었어요. 잘 버텼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 고마워. 아빠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안도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가슴이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혼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수의를 입고서는 최종 형사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담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석에 선 시어머니는
한 달 사이 폭삭 늙어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한 생명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했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무기징역을, 살인을 묵인하고 범행을 도운 남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이게 무슨 판결이야? 애 하나 말 가지고 사람을 무기징역을 시켜? 나 억울해. 나 못 받아들인다고. 옆에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15년이라니.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슬픔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이 텅 비어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두 사람의 비명이 따라붙었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모두 죗값을 받은 뒤 범죄를 거들었던 신우이의 삶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제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신우이는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으니 갈 곳이 변변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단칸방으로 밀려난 신우이는 어느 날 길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치자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어. 다 너 때문이라고.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남의 집 빼앗고 우리 엄마 죽인 게 누군데. 잘 살아. 두 번 다시 보지 말고. 저는 더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그 뒤로도 매일같이 감옥에 간 엄마와 오빠를 탓하며 저주하고 밑바닥 같은 삶을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그렇게 추락했어요. 악인들이 모두 사라진 어느 평화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딸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빼앗겼다 되찾은 딸의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걷는 내내 자꾸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할아버지, 우리 셋이서 같이 노니까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안 헤어지지? 그래, 우리 딸. 이제 아무도 우리 못 떼어놔. 엄마가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우리 공주님 평생 지켜줄 거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온 우리 세 사람은 시댁 식구들의 불쾌한 흔적이 남은 낡은 벽지부터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대했던 자국, 시누이가 어질러 놓은 얼룩까지 한 겹 한 겹 벗겨내는데 마음속 묵은 때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수골은 따뜻한 색감의 벽지를 발랐어요. 어떠냐, 지아나? 이 색깔이 우리 집에 딱 어울리지. 응, 아빠.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 새 단장이 끝나고 햇살이 가득 드는 거실에서 우리는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정성껏 끓인 찌개를 한술 뜨는데 문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랜 응어리가 떠올랐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를 원망했던 그 긴 세월이요. 아빠, 나 사실 아빠 많이 미워했어. 우리 두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와서 날 구해줄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지아나. 그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거 평생 한이었다. 이제부터 아빠가 다 갚을게. 우리 딸이랑 손녀 끝까지 지킬 거다. 저는 아빠 앞에서 오랜 원망을 눈물과 함께 깨끗이 씻어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법률사무소를 넓혀 옮긴 아빠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사무원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래. 나 같은 사람 더는 없게 만들고 싶어. 우리 딸 다 컸구나. 아빠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줄게.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아빠가 딸을 목마에 태우고 거실을 빙빙 돌자 딸아이가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환하게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악마들을 제 손으로 깨끗이 도려냈다는 깊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엄마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목숨과 맞바꿔 지켜준 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저는 저와 제 딸의 미래를 가장 눈부시게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약속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우리 살았어. 이제 걱정 마. 나 정말 잘 살게. 우리 딸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울 거야.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 불어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빠, 그리고 딸이 다 함께 마주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핏빛으로 얼룩졌던 제 치열했던 싸움은 그렇게 더없이 따뜻하고 눈부신 행복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끔찍한 만행, 그리고 하나뿐인 어머니를 잃는 가장 큰 슬픔까지 견뎌낸 이재아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딸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지켜낸 이재안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더 단단하게 일어선 이재안의 앞날에 부디 행복만 가득하기를 함께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